어떤 사회든 정의의 정도를 보려면 그 사회가 가장 약한 자들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라.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이 말은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질문을 전국으로 찌릅니다. 인류는 불을 다루고 도시를 세우고 우주를 향해 나아갈 만큼 문명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발전의 이면에는 늘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부와 권력은 소수에게 집중되고 다수는 그 그림자 속에서 버티며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불평등은 피할 수 없는 인간의 본성일까요? 아니면 누군가가 만든 그리고 유지되는 구조일까요? 어쩌면 그 답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처음으로 차이를 구분하기 시작한 순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인간 사회가 자연스러운 차이를 어떻게 받아들였고 또 어떻게 그것을 격차와 위계로 만들어 왔는지를 살펴보는 것. 그것이 바로 불평등의 뿌리를 이해하는 첫걸음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을 확대 해석한 것입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그러나 사회는 평등하지 않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다릅니다. 어떤 이는 체력이 강하고 어떤 이는 지혜가 밝으며 또 어떤 이는 예술적 감각이나 언어적 재능을 타고나기도 합니다. 이런 자연스러운 차이는 본래 위계나 억압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양한 능력이 모여 공동체가 풍요로워지고 서로를 보완하는 데 기여했지요. 하지만 역사는 늘 다른 길로 흘러갑니다. 농업혁명 이후 인간은 정착 생활을 시작했고 땅과 곡식, 가축과 같은 자원을 축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문제는 단순한 차이가 아니라 자원의 독점으로 변했습니다. 힘이 센 자는 더 많은 땅을 차지했고 지혜로운 자는 규칙을 만들었으며 무기를 든 자는 그것을 지켜냈습니다. 그 결과 자연적 차이는 곧 제도화된 격차가 되었고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며 불평등을 굳히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즉 불평등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운명이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낸 구조 속에서 점점 강화된 것입니다. 능력의 차이가 지배의 정당화로 바뀌는 순간 사회적 불평등은 고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생겨납니다. 누가 지배하고 누가 복종하는가? 왜 어떤 이들은 권력을 쥐고 또 다른 이들은 그 아래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가? 이 질문은 곧 다음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권력과 계급, 지배구조의 탄생. 불평등의 뿌리가 제도 속에 심어진 순간, 권력과 계급은 어떻게 인간 사회의 기본 구조가 되었을까요? 플라톤은 국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가는 철인이 다스려야 한다. 즉, 지혜롭고 도덕적인 철학자가 사회를 이끌어야 한다는 이상이었지요. 그러나 현실은 달랐습니다. 역사의 대부분에서 권력은 지혜로운 이들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자들의 손에 있었습니다. 봉건제 사회를 떠올려 봅시다. 땅을 가진 영주는 그 땅에서 살아가는 농민들의 삶을 좌지우지했습니다. 농민은 스스로의 노동으로 먹고 살았지만 그 열매는 권력자의 몫이었습니다. 신분은 태어날 때 이미 정해져 있었고 벗어날 길은 거의 없었죠. 너는 영주를 위해 일하고 영주는 너를 지배한다. 이것이 곧 사회의 당연한 질서처럼 굳어졌습니다. 신분제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왕과 귀족, 성직자와 평민, 노예까지 태어난 순간 이미 삶의 경로가 결정되어 버리는 구조. 여기서 권력은 단순히 물리적 힘만이 아니었습니다. 종교, 전통, 이념은 권력을 정당화하는 도구였지요. 신의 이름으로
왕의 권위로, 심지어 질서와 안정이라는 명목으로 불평등은 포장되고 유지되었습니다. 식민지 체제 또한 같은 원리였습니다. 제국주의 국가들은 무력과 자본을 앞세워 타국을 지배했고 그 땅의 사람들을 열등하다는 이름으로 착취했습니다. 누군가는 주인으로, 누군가는 영원한 하인으로 살아야 하는 세상이 만들어진 겁니다. 결국 권력은 단순히 통치의 수단이 아니라 불평등을 유지하는 가장 강력한 장치였습니다. 계급은 자연스럽게 생긴 것이 아니라 권력에 의해 만들어지고 강화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그 흔적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과거의 봉건 영주는 사라졌지만 새로운 형태의 권력이 세상을 지배합니다. 그것이 바로 자본입니다. 이제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자본주의라는 체제는 불평등을 줄였을까요? 아니면 새로운 방식으로 불평등을 심화시켰을까요? 그 질문은 다음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자본주의와 불평등, 성장의 빛과 그림자. 칼 마르크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사회의 역사는 계급 투쟁의 역사다. 산업혁명 이후 인류는 눈부신 성장을 이뤘습니다. 증기기관이 사람의 팔과 다리를 대신했고, 공장은 마을을 도시로 바꾸었습니다. 우리는 그 어느 시대보다 많은 부와 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었죠. 하지만 그 부는 모든 사람의 손에 고르게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자본을 가진 소수는 끝없이 축적했고, 노동을 제공한 다수는 겨우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공장 노동자들은 하루 12시간, 때로는 16시간씩 일했습니다. 아이들까지 기계 옆에 서서 작은 손으로 위험한 부품을 돌려야 했죠. 그러나 그 대가는 한 끼 식사조차 제대로 해결하기 힘든 임금이었습니다. 자본주의는 분명 성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성장은 언제나 그림자를 동반했습니다. 부의 편중, 노동의 소외, 이 두 가지가 자본주의의 핵심 모순을 보여줍니다. 노동자는 자신의 노동을 통해 세상을 움직였지만 그 성과와 가치는 자신이 아닌 자본가의 몫이었습니다. 마르크스가 말한 소외란 바로 이 지점을 가리킨 것이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 현대사회에 들어서자 자본주의는 또 다른 얼굴을 드러냅니다. 이제는 공장뿐 아니라 금융자본이 세상을 지배합니다. 보이지 않는 숫자, 자본의 흐름이 국가와 기업, 심지어 개인의 삶까지 좌우합니다. 주식, 채권, 파생상품 같은 금융 시스템 속에서 부는 더욱 빠른 속도로 상층부로 흘러들어갑니다. 결국 불평등은 단순한 격차가 아니라 세대를 넘어 굳어지는 구조가 되어버린 것이죠. 이 지점에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마주합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이 불평등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역사가 보여준 답 중 하나는 바로 교육입니다. 누구나 공부할 권리, 배움의 기회를 통해 계급의 벽을 넘고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다는 희망 말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떨까요? 교육과 기회조차도 불평등하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모두에게 열려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 사다리가 존재합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질문을 해야 합니다. 교육과 기회의 격차는 어떻게 불평등을 재생산하는가? 그 이야기를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교육과 기회의 격차, 보이지 않는 사다리. 넬슨 만델라는 말했습니다. 교육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다. 그 말처럼 교육은 사람에게 새로운 삶을 열어주는 열쇠이자 계급의 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입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도 공부를 통해 길을 찾고 배움을 통해 세상에 기여하며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길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단순하지 않습니다. 교육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듯 보이지만 사실상 출발선은 같지 않습니다. 부유한 가정은 좋은 학교, 풍부한 학습 환경, 사교육과 해외 유학까지 선택할 수 있지만 가난한 가정은 기본적인 교육조차 제대로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아이들은 태어날 때 아무런 잘못이 없지만 태어난 가정의 배경이 곧 그들의 미래를 결정짓는 출발점이 됩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사다리가 세워져 있고 누군가는 그 사다리의 꼭대기에서 출발하지만 누군가는 맨 아래에 서서 올라갈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더 무서운 점은 이런 교육 격차가 한 세대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부모 세대의 불평등은 교육을 통해 다음 세대에게 그대로 물려집니다. 결국 교육은 희망의 사다리가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불평등을 세습하는 가장 강력한 구조적 장치로 기능하기도 합니다. 이 불평등은 단순히 학업 성취도의 차이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기회 불평등으로 이어집니다. 좋은 교육을 받은 사람은 더 나은 직업, 더 안정된 소득, 더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갖게 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늘 불리한 조건 속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그 차이는 시간이 갈수록 더 벌어지고 마침내 세대 간 불평등의 고리를 굳게 잠가버리죠. 그리고 교육 격차는 단순히 부의 문제로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한 사회의 가치관과 구조가 특정 집단에게 기회를 더 많이 주는 방식으로 작동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젠더 불평등입니다. 역사적으로 여성은 오랜 세월 동안 교육에서 배제되어 왔습니다. 여자는 배울 필요가 없다는 편견 속에서 수많은 여성은 책 한 권 읽을 기회조차 얻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세계 곳곳에서 여성과 소녀들이 교육을 받을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평등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교육과 기회의 격차는 남성과 여성, 절반의 인류에게 어떻게 작용해 왔는가? 이제 시선을 돌려 불평등 구조의 또 다른 축을 살펴봅시다. 젠더와 불평등, 절반의 목소리. 철학자 시몬 드 보부아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 말은 단순히 성별을 넘어 사회가 어떻게 사람을 규정하고 그 규정이 어떻게 불평등을 구조화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여성은 오랜 세월 동안 교육, 재산, 정치, 노동의 영역에서 배제되어 왔습니다. 그 배제는 개인의 능력이나 열정과는 무관했습니다. 여성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문 앞에서 막혔고 기회의 문은 아예 열리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많은 진전이 있었다고 말하지만 현실을 보면 여전히 격차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같은 일을 해도 여성은 남성보다 평균적으로 더 적은 임금을 받습니다. 임금 격차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한 사람이 평생에 걸쳐 가질 수 있는 가능성과 존엄을 제한하는 장벽입니다. 또한 여성들이 직장에서 직면하는 유리천장은 투명하지만 단단합니다. 겉으로는 누구나 기회가 있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 장벽이 여성들의 승진과 리더십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사회가 여전히 리더는 남성이라는 오래된 틀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가정 안에서도 불평등은 여전히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돌봄 노동과 가사 노동은 보이지 않는 노동으로 여겨지며 대부분 여성에게 집중됩니다. 아이를 돌보고
노부모를 부양하고 가정을 지탱하는 이 일들은 사회 전체가 굴러가는데 필수적인 기둥이지만 정당한 보상이나 인정은 거의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여성은 늘 이중의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한편으로는 직장에서 전문성을 증명해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가정에서 돌봄을 당연히 떠맡아야 한다는 압박을 받습니다. 결국 이 불평등은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자원을 낭비하는 일이 됩니다. 절반의 인류가 잠재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다면 그 사회는 결코 온전히 성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인류의 절반은 여전히 같은 출발선에 서지 못하는가? 젠더 불평등은 단지 남성과 여성 사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회가 어떻게 권력과 자원을 나누는가의 문제이자 불평등 구조 전체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이제 시야를 더 넓혀 봅시다. 불평등은 개인과 성별의 차원에서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지구라는 큰 무대 위에서는 국가와 국가 사이에서도 거대한 격차가 존재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세계적 불평등, 국가 간 격차를 살펴봅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구는 인간의 필요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탐욕을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하다. 이 한 문장은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세계적 불평등의 본질을 꿰뚫고 있습니다. 지구에는 분명 모두가 함께 살아갈 자원이 있지만 그것은 고르게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나라는 풍요 속에서 과잉 소비를 일상으로 삼는 반면 또 어떤 나라는 생존조차 보장받지 못합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이러한 격차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식민지 시대의 강대국들은 약소국의 자원을 수탈하고 노동을 값싸게 착취하며 그 과정에서 부를 집중시켰습니다. 그 결과 어떤 나라는 발전의 출발선에서 앞서 달릴 수 있었고 어떤 나라는 아예 출발선 근처에도 서지 못한 채 시작해야 했습니다. 문제는 이 불평등이 과거에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다른 형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글로벌 자본과 다국적 기업의 네트워크는 한편으로는 전 세계를 연결시켰지만 동시에 빈곤한 나라의 노동력과 자원을 값싸게 이용하는 구조를 고착화했습니다. 커피 한 잔, 스마트폰 하나, 우리가 손에 쥐는 일상의 제품들 뒤에는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수많은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이 불균형은 경제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기술력, 정치적 영향력, 군사적 힘까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간극은 점점 더 벌어집니다. 어떤 나라는 최첨단 AI와 우주 산업을 이야기하는 반면 어떤 나라는 아직 깨끗한 식수조차 확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과연 같은 세상의 풍경인가? 더 심각한 것은 이 불평등이 단지 국가 간의 차원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부유한 국가의 시민들은 때때로 자신들의 풍요를 당연하게 여기고 가난한 나라의 현실을 마치 그들의 문제로만 치부합니다. 하지만 세계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딘가에서 발생한 불평등은 곧 다른 곳에서의 갈등과 난민 문제, 기후 위기, 심지어 전쟁으로 이어집니다. 결국 세계적 불평등은 단순한 경제 지표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 공동체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이어집니다. 왜 사람들은 이렇게 명백한 불평등을 보면서도 무심할 수 있을까요? 왜 우리는 그 불공정한 구조를 인정하거나 때로는 정당화하려 할까요?
그 해답은 인간의 심리 속에 있습니다. 불평등은 제도와 구조에서만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의식과 무의식 속에서 재생산됩니다. 어떤 사람은 특권을 당연하게 여기고 또 다른 사람은 차별을 스스로 내면화하며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 깊은 내면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다음 주제는 바로 불평등의 심리, 차별을 내면화하는 인간입니다. 장 자크 루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났으나 어디서나 쇠사슬에 묶여 있다. 이 쇠사슬은 단지 외부에서 우리를 억압하는 제도나 권력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사람들 스스로의 마음 속에 만들어지는 보이지 않는 쇠사슬이 더 강력합니다. 우리는 어릴 적부터 차이를 배웁니다. 누군가는 더 많은 것을 가졌고 누군가는 덜 가졌다는 사실. 누군가는 존중받는 자리에 서 있고 또 다른 누군가는 주변부에 머물러 있다는 현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차별은 단순한 구조를 넘어 우리 의식 속에 깊이 스며듭니다. 가난하게 태어난 아이가 스스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원래 이 정도야. 여성은 자신이 불리한 처우를 당해도 이건 원래 그런 거야라며 받아들입니다. 피부색이나 출신, 직업, 성별 때문에 차별받는 사람들은 언젠가 그 차별을 당연한 현실로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불평등의 가장 무서운 점입니다. 제도가 강제하는 것보다 더 깊고 더 오래 지속되는 것은 사람들이 차별을 내면화할 때입니다. 억압받는 사람이 스스로 자신의 한계를 긋고 지배받는 사람이 스스로 고개를 숙이는 순간 불평등은 더욱 강력하게 재생산됩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반복된 차별과 불평등 속에서 사람은 점점 저항할 힘을 잃고 변화가 가능하다는 믿음조차 빼앗깁니다. 결국 불평등은 바깥에서 주어지는 강압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길러지는 자기 검열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역사는 우리에게 또 다른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 쇠사슬이 영원히 깨지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것. 사람들은 때로 자신의 내면에 뿌리내린 두려움과 체념을 넘어 불평등에 맞서 싸워왔습니다. 나는 원래 이 정도야라는 체념 대신 나는 그것보다 더 가치 있다라는 외침을 선택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노예제에 맞선 흑인 해방운동, 여성 참정권을 요구했던 서프러제트 운동, 노동자의 권리를 지켜낸 수많은 파업과 투쟁들. 모두가 불평등을 내면화된 현실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을 바꾸려는 용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떤 불평등을 너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며 살고 있는가? 혹시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내면화된 쇠사슬에 묶여 있는 것은 아닌가? 바로 이 질문이 다음 주제로 이어집니다. 역사는 단순히 체념의 기록이 아니라 끊임없는 저항과 대안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는 살펴볼 것입니다. 평등을 향한 사상과 운동, 저항과 대안. 존 롤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의는 사회제도의 제일 덕목이다. 정의 없는 제도, 평등 없는 질서는 결국 오래 지속될 수 없습니다. 역사는 언제나 불평등을 당연시하려는 힘과 그것을 부정하고 새로운 세상을 열려는 힘 사이에 긴장 속에서 움직여 왔습니다. 고대 로마의 노예봉기에서부터 중세의 농민 반란, 근대의 시민혁명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은 끊임없이 외쳐왔습니다. 우리도 인간이다. 우리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 18세기의 프랑스 혁명은 자유, 평등,
박애라는 구호를 남겼습니다. 비록 그 길이 순탄치 않았고 혁명의 이상이 완전히 실현되지 못했을지라도 그것은 인류에게 평등을 향한 새로운 상상력을 심어주었습니다. 19세기와 20세기에는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사상이 거대한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그들은 사회의 불평등을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구조의 문제로 보았습니다. 모든 사회의 역사는 계급투쟁의 역사다. 이 말은 억압받는 이들에게 자신들의 고통이 개인의 운명이 아니라 바꿀 수 있는 구조의 산물임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러나 평등을 향한 운동은 단지 혁명과 계급투쟁에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20세기 이후 복지국가의 발달은 불평등을 완화하고 더 많은 이들에게 기회의 문을 열려는 또 다른 시도였습니다. 국가는 단지 권력을 독점하는 기관이 아니라 약자를 지키고 공동체를 유지하는 장치여야 한다. 이 철학 위에서 무상의료, 공교육, 사회보장제도들이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불평등의 저항은 계급을 넘어서 다양한 영역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인권운동은 인종차별에 맞섰습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는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라고 외쳤습니다. 그의 꿈은 단순히 흑인 해방의 꿈이 아니라 인간 모두가 동등한 존엄을 누려야 한다는 선언이었습니다. 페미니즘 운동은 오랫동안 침묵당했던 여성들의 목소리를 세상에 울려 퍼지게 했습니다. 여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라는 시몬드 보부아르의 말처럼 여성들은 자신에게 강요된 역할을 거부하고 자신들의 권리를 직접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싸움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시민들은 거리에서, 온라인에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목소리를 냅니다. 기후 정의를 외치는 청년들, 성소수자의 권리를 주장하는 목소리, 부당한 노동 환경을 거부하는 이들의 연대. 이 모든 움직임은 하나의 공통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정말 정의로운 사회에 살고 있는가? 불평등은 끊임없이 모습을 바꿔 나타나지만 그에 대한 저항과 대안 역시 늘 존재해 왔습니다.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좌절하지만 그 속에서 인류는 조금씩 더 평등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불평등은 여전히 거대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싸움이 단지 제도와 정책의 차원이 아니라 인간의 삶과 의식의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우리는 묻게 됩니다. 우리가 만드는 사회, 우리가 선택하는 제도, 우리가 서로를 대하는 태도 속에 진정한 평등은 있는가? 이 질문은 자연스럽게 다음 주제로 이어집니다. 불평등은 멀리 있는 거대한 구조일 뿐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삶과 마음 속에서 끊임없이 재생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의 불평등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토마 피케티는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자본주의가 제어되지 않는다면 부의 집중은 민주주의를 잠식할 것이다. 21세기에 들어섰지만 불평등은 과거의 유물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얼굴로 더 교묘하고 더 거대한 형태로 우리 앞에 서 있습니다. 오늘날의 불평등은 단순히 부자의 호화로운 생활과 가난한 이의 빈곤 사이의 간극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술, 정보, 교육, 의료, 그리고 심지어 존엄의 차이로까지 확장되었습니다. 세계 최상위 1%는 전체 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억만장자들은 하루아침에 더 부유해지고 수많은 사람들은 하루 세 끼조차 해결하지 못합니다.
팬데믹은 그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누구는 집에서 원격 근무와 온라인 강의를 누렸지만 누구는 생계를 위해 위험한 현장에서 일해야 했습니다. 누구는 백신에 쉽게 접근했지만 누구는 여전히 그것조차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이 불평등은 단순한 경제적 격차가 아니라 삶의 기회 자체를 가릅니다. 아이들이 태어난 순간 그들의 인생은 이미 다르게 출발합니다. 어느 지역, 어느 계급, 어느 성별, 어떤 피부색으로 태어났느냐가 그들의 미래를 결정짓는 강력한 요인이 됩니다. 마르틴 루터 킹 주니어가 외쳤던 꿈은 아직도 미완성입니다. 또한 불평등은 디지털 공간에서도 새로운 모습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인터넷은 모두에게 열린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기술과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가진 소수의 기업은 세계 경제와 정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21세기의 새로운 권력 불평등입니다. 더 나아가 기후 위기 속에서도 불평등은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부유한 국가는 에너지 전환을 준비할 여력이 있지만 가난한 국가는 기후재난 앞에서 무방비로 노출됩니다.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한 국가들이 피해는 가장 적게 입고 오히려 가장 적게 책임진 이들이 고통을 가장 크게 떠안는 모순. 이것이 오늘날 지구적 불평등의 민낯입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도 불평등은 깊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나는 원래 이 정도일 뿐이라며 체념하는 순간 불평등은 구조만이 아니라 의식으로 굳어집니다. 바로 앞에서 우리가 이야기한 내면화된 불평등이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세기의 불평등은 숫자와 통계로만 측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존엄과 자유가 얼마나 공평하게 보장되는가라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시 물어야 합니다. 이 불평등을 끝내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노벨 평화상 수상자이자 경제학자 아마르티아 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유란 단순히 억압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불평등의 역사는 단순히 숫자와 구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곧 인간의 존엄에 대한 이야기였고, 한 사회가 얼마나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가를 묻는 이야기였습니다. 불평등은 숙명이 아닙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언제나 불평등을 당연시하는 세력이 있었지만 또 다른 한쪽에서는 그것에 맞서 싸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저항과 외침이 모여 오늘 우리가 누리는 권리와 자유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길은 멉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교육을 받지 못하고 누군가는 성별과 피부색 때문에 기회를 잃고 누군가는 국경 너머의 기후재앙 속에서 삶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불평등의 구조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나는 이 세상에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평등을 향한 길은 거대한 혁명으로만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대화 속에서 차별적인 농담을 멈추는 용기에서 불공정한 제도를 비판하는 목소리에서 그리고 더 나아가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시민의 연대에서 시작됩니다. 마하트마 간디의 말처럼 당신이 세상에서 보고 싶은 변화가 바로 당신 자신이 되어야 한다. 불평등은 인류가 풀어야 할 가장 오래된 과제이자 동시에 가장 미래적인 과제입니다. 우리가 어떤 세상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불평등은 더 깊어질 수도 있고 점차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불평등을 바꾸는 힘은 거대한 구조 어딘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선택에 달려 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모여 새로운 역사가 쓰여질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